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누굴까?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씩씩하게 가까이 대고.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8기 이진행입니다. 네, 네. 예, 스님,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네, 그렇구나. 남에게 베풀고만 살아온 이인데 네, 의사도 없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네, 네,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네, 그렇겠지. 부처님 말씀처럼 음, 생사해탈이라고 네, 생사이려라, 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말로 네. 위로를 해보지만 마음은 다잡기가 네,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그렇죠. 베풀고만 살아오니까 음, 이토록 고통받는 것도 음, 부처님의 뜻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음, 이 마음을 다잡고 네, 다가올 날을 네,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제 그보살님이 이 벚꽃 대통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 의학 가운데 통증 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증을 격렬하게 느끼지 않으면 병을 날 수가 없어요. 통증이 없는 유일무이한 병이 하나 있죠. 뭐예요? 한센시병, 문둥병이에요. 제 친구가 한센시병 원장을 했었습니다. 참 착한 친구, 서울에 나와서 그렇게 똑똑한데 정말 슈바이처 같은 친구입니다. 상도 많이 받았지. 이 정말 죄송하지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은요, 세술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손만 비도 아야야 하죠. 세수하다 벌떼기살이 뭉텅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지도 않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무시다가 살이 툭 떨어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놀래겠어요. 그게 전부 다 그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니까 남들한테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깊은 산중으로 센터가 그런 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게 행복인 거예요. 고통을 행복으로 알자는 게 너무 힘들죠. 우선 첫째로 왜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죠? 왜 그렇게 착하게 살 사람이 그렇게 뭔가 몹쓸 병을 걸렸냐? 암이고 뭐고 무슨 시한부 인생을 사냐? 중요한 건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 과거생에 자기가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선의 열매는 익지 않았잖아요. 금생에 내가 씨를 뿌린 게 아직 열지 않았다고. 악인도 악한 인간들 있잖아요. 악인도 뭐죠?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나쁜 사람이 더 잘 살더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요, 극악한 인간들이 더 무섭게, 그죠? 막 잔혹하게 돈을 빨아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요.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라?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왜냐? 전생에 지은 복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이제 그 열매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골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분이 정말 부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예요. 왜냐? 너무나 큰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죽음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죽는 건 모든 게 단절이거든요. 완벽한 단절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정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수행을 해보시라고 도를 열어보시라고 그러고 일주일 7박 8일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식물 전폐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 2끼 정도 간단히 먹입니다만 하루에 잠만 자고 20시간씩 참선을 시킵니다. 그 전에 몸을 우선 만들어야죠. 도의 길을 가는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엔 자기가 가는 거니까 그 체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의식에 정말 엄청나.
within sight, 내 마음 가운데 있는 revolution,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요. 제가 말씀했죠. 죽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첩경입니다. 대사 1번이면 대불연성에 한번 죽어봐야 돼. 지광이라는 인간이 여기 앉아있다. 이 인간은요, 정말로 꼭 말씀드릴게요. 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제자 후계자 하나만 찾아내면 난 언제든지 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죽음을 체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대하고 산다니까요. 죽음 저편의 세계냐, 여기 3차원의 세계,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고통을 마다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을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너무 즐거운 세계를 알거든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만 여기 아무리 누가 한다 하더라도 난 영혼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타락시아 철학 용어에도 죽음과 삶의 능선에 있으나 아주 황홀경을 지금도 우리 법당에 지금 도를 여는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황홀경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말로 표현한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강남에 처음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걸 지금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난 나이가 들으니까 한다니까요. 계속 열어가고 있어. 죽음 다음의 세계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예요. 죽음 다음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시한부 판정받고 고통스럽죠? 이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를 딱 놔둬버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요. 그분한테 꼭 이 제가 말씀드린 걸 꼭 들으라고 그러세요. 보자고 그러세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음 다음의 세계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잘못 산 인간들은 두려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만나건 뭘 만나건 하간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살인자, 불순문자, 북한 말로 하면 반동문자, 요독수 용소에서 죽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매춘부, 그들이 전부가 다 한 생각의 잘못으로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들도 부처님은 측은하게 여깁니다. 네가 한 생각으로 내 아들 딸들인데 어떻게 한 생각의 잘못으로 화엄에 보면요, 바수밀다녀에 가서 법을 물으라. 바수밀다 여자는요 창녀예요. 창기 매춘부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도를 물으라고 했다니까요. 무슨 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만이 아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 벚꽃의 통을 보는 많은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우리는 어차피 떠납니다. 기분 좋게 떠나세요. 여러분 있죠? 절대로 겁내서 뭐 지옥이나 뭐 천당 이런 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는 이 고통이 주는 이 육신 3차원적인 고통이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는 딱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 수행을 통해서 도를 딱 열어버리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어떻게 돼? 제가 얘기 전에 이거구나. 그래서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죽음 다음의 세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는 귀신들인데 애착 때문에 떠나지 못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애착, 집착 때문에. 집착을 놓으세요. 공덕을 지으세요. 지혜를 쌓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 어차피 죽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려놓는 거 공부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이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강제로. 여러분 아까 그 보살님 정말 시한부 판정 선고를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판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이 고깃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큰 그런 공부가 될 것이고 세세생생 큰 공부가 될 것이고 죽음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쌓는 거니까 큰 복이라고 여기라고 그러세요. 안타까운 것 같지만 죽음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인간은 꼭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집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집착을 놓을 수가.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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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기 현인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에 날씨가 여행을 떠나기 너무나 좋은 완연한 가을날입니다. 네, 우연히 여행지를 찾다가 우리나라의 거대한 석불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석불이라고 하면 네. 얼굴부터 몸까지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들을 생각했었는데요. 네, 네, 경북 안동의 제비원이라는 곳에 네. 이천동 석불이라 하여 아, 예, 알았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자연 암벽에 네. 음각으로 부처님 몸을 새기고 머리만 따로 만들어준 형태의 미륵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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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처럼 석불 불사시에 몸은 네. 따로 조각하지 않고 응. 머리 부분만 만들게 된 까닭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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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기 또 하나 이제 파주에 있지, 파주에도 하나 있잖아. 부처님 목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용밀인가 어디야 그야? 파주 용밀인가 뭐 거기 또 하나 그 문 계세요. 제가요 하나 말씀드릴게. 거기 가보시면 그 제비원인데 거기도 사연들이 많아. 우선 거기가 절 제비원 그 불상을 만들게 된 사연도 있는데 이제 우선 거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어깨 모양으로 바위가 잘 생겼어요. 바위가. 그러니까 석상을 다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 깨야 되니까 일일이 깨야 되잖아.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잖아. 그 딱 보면 머리만 올려놓으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야. 마애불도 있잖아, 그지? 마애불 파는 거. 그 제가 생각해도 야, 어떤 분이 말이지 돌부처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머리 하나 잘 갖다 올려놨다니 생각했다니까. 그렇습니다. 파주 용밀이도 마찬가지야. 딱 뭔가 부처님 머리 올려놨지. 중요한 건 거기가 제비원이란 원이란 말은 옛날에 뭐예요? 장원 그래가지고 역사 이른바 말하면 사람 잠 주무시는 그런 곳을 원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거기가 전설 같은 게 거기 이렇게 써 있어. 거기 하면 설명서 같은데 안내판 같은 게 보면 그 옛날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이 제비연자야. 연이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참 착했대요. 이뻤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착하고 이뻤는데 동네 동네 뭐예요? 그냥 막 산의 친구들이 막 그냥 막 아이러브 징글러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착해서 공덕을 많이 쌓대. 근데 그 동네 김부자라고 큰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가 떨어져서 죽었어. 저승에 갔어. 저승에 간 저승의 염라대한테 물고가 나는 거야. 너 말이야. 넌 여기서 꼭 죽어야 된다. 근데 너 연이 아니야. 연이 그러니까 저승에 당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던 여자입니다. 너 연이가 너무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여기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 진짜로. 이게 설화 같은 데 나오는 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공덕 쌓는 게 저승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저승 창고에 공덕을 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연희가 이 저승 창고에 너무나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너는 공덕이 없으니까 너 내가 살릴 테니까 연희 공덕 창고에 있는 공덕을 네가 좀 가져가고 내려가면 다시 살아나면 영희한테 그걸 도로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연희한테 가가지고 말이지. 정말 제가 말이지 100배 그냥 100배 그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지. 항상 제가 찍어댄다고 그랬지? 다 여러분 지금도 카카오톡이니 뭐니 전부 다 인터넷 하면 전부 다 보내잖아. 기록이 날아가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차원이 다르니까 연부에 이른바 말하면 명부에 다 기록이 남아. 공덕이 다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악업과 복업이 말이죠. 이 김부자가 살아나온 거예요. 아이 정말로 몽고하니 깨나고 보니까 진짜로 연희가 너무 착하고, 그래서 연희를 불렀어요. 내가 저승에서 네 재산을 좀 축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내가 여기서 갚아야겠다고 연희한테 돈을 준, 그에 응당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진 게 이 부처님 만든 게, 그래서 만든 그 돈으로 이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희가 거기다 뭐 절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연희가 38쌍인가 뭐 죽었다고. 그렇게 내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죽는데 그 바위가 쫙 갈라졌다나 뭐 그러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후대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옛날엔 절 있어도 연미사라고, 연미사, 연꼬리, 연희, 연.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뭐냐면 거기 또 무슨 뭐 그 사연이 또 있는데, 거기서 절을 짓다가 누가 하나 떨어져 죽었지? 그 몸이 막 파열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아가면서 제비가 됐다는 거야. 죽으면서 제비연자. 그 제비가 됐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연희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거기다 그렇게 불상을 새겨가지고 그 이제 해가지고 연희가 공덕을 많이 짓고 죽었다는 걸 해가지고 불상을 이제 거기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았고 보통 재벌들이나 뭐 이건 왕가에서 했다면 다 새겼겠지. 그러면 전부 다 그걸 갖다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돌 깨는 것도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어. 옛날이야 지금의 돌 깨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깨진 돌이니까, 깨진 바위니까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어깨가 사람 어깨처럼 이렇게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다 머리만 딱 균형 맞춰서 올려놓고, 그래서 연미사라고 옛날에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절은 분명히 뭔가 하니, 이런 전설 같은 거나 설화 같은 걸 봐도 나라에서 진 절이 아니야. 일반인들도 뭔가 하니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 일반인 가운데도 불심이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잖아요. 연희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여간에 불심이, 이게 뭐 설하지만 거짓부렁고 만들었을 이유는 없고, 연희란 말이냐 뭐 제비가 돼서 나가라 같은 여러 가지 설화가 막 이렇게 범벅이 돼 있긴, 그렇게 막 이렇게 믹스가 돼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일반인들도 절을 만들고 싶고 불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왕가, 옛날에 절들은 전부 다 왕가에서 지었잖아요. 절들 재산이 없으면 그게 짓냔 말이야. 조선시대 때는 절도 지었지를 못했고, 그때는 뭐 절을 지면 전부 다 그냥 왕가에서 뭐 왕후나 누구 이런 사람이 지었지. 삼국유사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절 짓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은 가난했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니 불심은 평민이나 뭐라 왕가의 사람이나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쨌든 민주주의 시대니까 옛날보다 훨씬 뭐라 훌륭한 시대인 건 분명해요. 옛날엔 불교를 믿었어도 호국불교, 왕실불교 했잖아. 왕실불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불심이라는 것은 왕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큰 절들은 옛날에 전부 다 왕실의 도움을 받고 진 절들이 태반이지 뭐. 절 하나 질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시주금들이 모여져야 되겠어요. 그럼요. 옛날엔 그러니까 왕사국사 그랬잖아. 왕사국사. 그리고 옛날에 나라에서 보다 스님들 뽑는 뭐죠? 고시를 쳤다니까. 옛날에 승과 고시가 있었는데, 승과 고시. 그러니까 아무나 스님이 될 수가 없었어. 그 승적도 뭔가 지금 뭐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적을 준다고 하지만, 옛날에 뭐죠? 스님들의 도첩이라는 게 도첩. 스님들 되는 스님 증명서도 다 시험 쳐서 뽑았다니까.
그 나라 불교일 수밖에 없고 절을 지어도 뭐라 나라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첩제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왕사 국사 그 이제 조선시대 와서는 더 그냥 불교가 탄압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참 희한한 게 중종 때인가 중종 때 그 중종 그 부인이 문정왕후가 불심이 참 돈독하고 절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때 문정왕후가 갓바치 옛날에 영화 갓바치라고 해서 테레비 영화 갓바치 당시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승과고시를 열어가지고 승과고시 때 당선된 사람 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명당입니다. 그 사람이 사명당이야. 사명당. 그 인재를 그때 뽑아내서 그 사람 사명당이 임진왜란을 평정했잖아요. 일본에 사절로 가고.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스님들을 많이 찬밥 대접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라 하더라도 이게 제비원 이게 언제 때 이게 오래된 안동에서 말이죠. 소백산맥 넘어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제가 가봤었거든요. 산 그 넘어가는 모렁이 그쪽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평민들도 왕실불교가 아니고 고려시나 신라 이때 왕실불교가 아니고 조선시대 왕실불교가 아니고 평민들도 이렇게 불심을 내서 절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부처님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거 정말로 돌로 해서 부처님 하나 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어깨가 딱 세가지고 딱 진짜로 사람 어깨처럼 생겼습니다. 어깨가 용미리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머리만 딱 올려놓으면 뭐라 진짜 부처님이고 거기다 새기면 되잖아. 마애불은 쉽잖아, 그죠? 깨면 되는 거니까 진짜로 만들기 힘들지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정인 같은 거 아미타불 정인, 중품 정인을 딱 해놓고 그러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도를 닦고 하는 것도 절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뭐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수. 자, 네, 우리 보살님, 네, 씩씩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네. 얼마 전에 발표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네. 예, 이미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래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국경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돼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이 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정령하고 있다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발표를 듣게 되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네.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데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정말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옆에 친구들이 나의 인권이라거나 나의 무슨 권리라거나 이익을 침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싸움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싸움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성을 높이거나 근데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한번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본에 가서 좀 살아보신 분들 또 일본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일동포들에게도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그죠? 명치유신 때부터 빨리 그냥 이렇게 재빨리 열강에 동참을 해가지고 제도를 명치유신 그러잖아요. 제도를 받고 가면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이제 선진권으로 먼저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요. 지속적으로 지진이 나고 지속적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매일 삶을 살면서도 뭔가 하니 덜덜덜덜덜덜 이 땅이 울려요. 땅이 울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저먼 과거로부터 일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땅이 갈라질 때마다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씩 죽기도 하고. 거기다가 쓰나미가 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터져죠. 지금도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장은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묶으려면 뭔가 그렇죠. 하나로 묶으려면 지금 일본은 한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아주 나빴어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뭐 있었습니까? IMF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죠. 일본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다가 그냥 일본한테 미국의 전 세계적인 경제 여건으로 그냥 막 20년간 완전히 떡이 돼버렸죠. 그리고 일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요즘에 어려워요. 아베노믹스에서 만일에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아직 어려워요. 대학교 나와도 우리나라 비슷한 게 취직도 못한 애들이 너무나 많고 사는 환경이. 일본 동경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청파동 부근에 살았었는데 청파동에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이라서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많이 있어요. 동경 뒷골목에 가면요, 걔네들은 집에다 치장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뭐 집을 좋은 집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집을 전부 다 판잣대기 건물로 그냥 있습니다. 왜냐?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집에다 치장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검소합니다. 은행에다 돈을, 그러니까 일본은 은행에 이자가 제로잖아. 이자가 제로. 그 돈 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 뭐 이자놀이 하다가 그냥 멍잡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날들에서 아주 대단히 내피합니다. 잘 쓰질 않아요. 은행은 막 돈이 넘쳐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뭔가 위기의식 가운데 사니까 이걸 묶으려면 뭔가 아니 국수주의, 이른바 말하면 우경화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어떤 공격의 대상이 필요하다니까요. 독일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근데 한때 이 친구들이 그것도 분명히 침략 전쟁이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른바 말하면 그런 논리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것도 한국이 미개하니까 들어와서 우리가 한국을 발전시켰다, 이런 논리 쓴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것들이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건 같은 게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 한국이 막 열강에 침탈당하던 때 아닙니까? 정말 일본 친구들이 나쁜 거지. 한국에서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때는 아마 지배를 했잖아요. 36년간 지배, 36년 한 세대입니다. 그때 지도를 다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한국도 자기 속국입니다. 독도도 자기 땅이고 다 자기 땅처럼 해놓은 거예요. 일본 식민지니까. 열강의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있었잖아요. 완전히 뭐 영국이 뭐 전부 다 불란서가 무슨 독일이 유럽 뭡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막 다 쓸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제국주의 시대는 임페리얼리즘. 우리 한국도 자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 논리로 옛날에 영국도 해가지고 다 식민지 했었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니네들 지금 뭔거 아니 거기 섬나라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아프리카가 미개국이니까 자기들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 짓게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독립했잖아요. 카이로 선언에 보면 뭐라고 하니 일본이 침략으로 차지한 모든 영토는 반환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걸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36년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다 보니 36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지도를 아직 바꾸지 않은 데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도를 세계 나라에서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친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이미 우리는 해방되고 1945년 해방되고 우리는 독립국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뭐 강남 스타일이니 뭐 해가지고 근자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언권을 높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점차로 개선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이게 지금 무역의 어떤 양이라거나 이게 결코 뭔가 아니 소홀할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간 산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근본적인 어떤 기계공,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기계공이 발달했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은 일본은 참 이게 생각해야 할 게 100년 된 회사 막 오래된 명치유신 때부터 그러니까 기계 산업이라거나 이런 게 아주 발달해 있다니까요. 강소기업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들. 우리나라하고 계속 뭔가 이게 유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니까 지금 뭐냐면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 옛날 한번 자기들 어떤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독일은 뭐냐면 계속 자기들이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도 뭔고 아니 그죠? 중국도 이게 아주 미묘해요. 중국도 난경 학살 사건을 30만 명 일본에 와서 죽였다고 공식적으로 시진핑이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한국은 샌드위치가 돼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깊으면서 또 중국하고도 관계가 깊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은 일본을 또 지원한다고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만일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일본을 지원하겠다. 미국의 국무장관이고 국방장관이 실제 그랬다니까요. 아주 미묘한 그런 사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왜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라? 미국은 또 뭐라? 일본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지구도 뭐냐면 이게 뭔가 패권주의라고 할까? 뭔가 우방을 이 지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미국이라거나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말을 거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이게 지구에서도 뭐가 문제가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가다. 자기들 억제하겠지만은 뭔가 하여간에 그런 패권주의 때문에 이렇게 오고 그 나라마다의 뭔가니 자기들의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어렵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지난날의 그 수치스러운 날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강경하게 우리가 뭔가 마음과 몸을 다해서 우리 배달계례가 투철하게 뭉치고 단결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이래서 뭔가 아니야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꾸만 가다 보면 이제 점점 뭔가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풀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외교적인 문제. 일본 내부에도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국민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리를 심어주고 싶지 않은 일본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얽혀 있으니까 이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힘이 강해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건 힘의 국력에 비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점점 중국도 있고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하니 이게 또 북한도 있고 거기다 또 북한도 있잖아요. 남한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앞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파국으로 나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계속하다 보면 자기들도 말이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외교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다 슬기롭게 풀어져 가면서 서서히나마 어떻게 어떤 그런 물길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제 친구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데요. 네. 시어머니가 좀 낭비벽이 심하셔서 그렇구나. 명품 좋아하시고 옷 좋아하셔서 그런 분들 계세요. 1년에 한두 번씩 뭐 좀 큰 사고를 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좀 카드 돌려막기 하다 정 안 되시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남편을 통해서 이제 요구를 해온 모양인데 지금까지 뭐 결혼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해드린 게 수없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은 네. 그 착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못하고 또 이 친구가 불만스러워하는 걸 오히려 이제 야단을 치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네. 또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참 많이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친구 얘기 아니라 보살님 얘기 같아. 자,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참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보살님이 30대, 40대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 대체로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요즘에 60대, 70대도 젊어요, 안 젊어요? 젊어요. 제가 보니까 30대 중반 후반 돼봤자 보살님들이 한 60대 초반 중반 되는데 60대도 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60대 분들도 뭐냐면 몸을 잘 가꾸시니까 한 50대나 막 그렇게 젊게 보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회 세태가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 아니 대체로 그렇거든요. 이게 사회적 어떤 사회 심리하고 뭐 전혀 일탈된 얘기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대체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회가 뭔가 아니 명품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아들 딸들 다 이제 출가하고 이제 시간이 남고 그러시니까 그분들도 뭐예요? 뭐 쇼핑이라거나 친구들하고 놀다거나 뭐 이러다 보면 젊은 분들이 무슨 겪는 그러한 어떤 우울증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한 40, 50대도 우울증이 많이 걸리신다는데,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60대 후반 초반 막 중반 이렇게 되면 황혼이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복지관을 운영하고 그러지만 저 무슨 마을회관이나 무슨 뭐 노인정이나 뭐 이런데 등등 이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옛날에 뭐 교회나 성당들을 연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할머니 할아버지 연회당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 모여가지고 서로 외로우니까 서로 뭔가 같이 보듬겨 안고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란 게 이게 참 묘한 게, 정말로 해리스 여인 사건이라고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그 공연 상대가 있었는데 유명한 얘기인데, 나이가 보니 90이 넘어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근데 자기 딸내미가 70대인데요. 그 엄마인 해리스 여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왜냐면 60대인가 그때 척추가 다쳐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근데 40대 초반밖에 안 된 마크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남자 간병사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이 90대 여인이요. 자기가 옛날에 찰리 차플린의 공연상 되게 유명한 배우였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뭔가니 기자회견해가지고 90대인데도 내가 마크하고 40대하고 손주도 아니지. 나 결혼하겠다 이렇게 그냥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90대가 40대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야. 이거 참나 기가 막힌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신문에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딸내미가 그 마크란 놈이 사기꾼이다, 우리 엄마를 꼬드겨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재산, 이게 배우였으니까 인세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게 많은가 봐. 1년에 수입이 꽤 많은가 봐요. 재산도 뺏어가려고 탈취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재판이 붙었는데 딱 이 여자가 또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내가 60대 초반에 척추가 다쳐서 남녀의 운우의 남녀의 만남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마크가 내게 와서 새로운 인생의 찬연한 나라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 난 잘 모르겠어. 새로운 찬연한 나라를 열어줬다는 거야. 90살 잡수인 할머니에게. 와, 놀랄 노짜다 정말로. 내가 마크하고 결혼 안 하면 누구하고 결혼하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송이 끝나버렸어요. 90이 돼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돼도 마음 가운데는 성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생을 거듭하더라도 이게 남자 여자에 대한 욕계에 사는 한
이게 녹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돈을 쓰고 싶은 거야. 명품도 쓰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보이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자꾸만 쓰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들한테 자꾸만 손을 벌리니까 이게 돈이 쌓이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게 그 아들이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또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사시겠냐, 엄마 아버지가 다 우리의 은혜가 지중하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할 경우가 많은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응?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 우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또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마음을 아프게 드리면 안 되고, 이 아들 딸 된 도리로 말이죠. 이제 그때는 뭔가 하니 강원 양면의 정책을 써야 돼. 어머니 이제 아들한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그땐 며느리는 강경하게 하든지 아들이 약하면 말이죠, 작전을 짜가지고 어머니하고 협상을 해야 돼. 마구잡이로 돈을 자꾸만 낭비하고 이러는 건 별로 올바른 게 아닐까. 왜냐하면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을 써볼 때 사람이 신나거든요. 사실은 돈을 쓸 때 신나거든. 뭐 사들이고 가서 막 어디 가서 돈을 낼 땐 거기 물건을 파는 사람도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죠? 괜히 막 여왕처럼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같이 앉혀놓고 진지하게 뭐죠,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이 이상 더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질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뭐 이런 중독성이 있어요. 담배 중독이 되거나 자꾸만 아들 딸들한테 습관이 되면 버릇이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서서히 괴로워지는 거니까. 물론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엄마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건 안 되지 않냐,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강경하게 제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어머니 이제 제가 꼭 모시고 다니겠습니다만 말이야. 똥뚝간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항상 이렇게 뭔가 같이 이렇게 그게 왜냐면 보살핌, 관심이 덜하면 말씀이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드리시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엄마 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자꾸만 공급해 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외톨이가 되니까 더욱더 그런 일들이 심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면 무슨 엽구집에니 립스틱입니다, 어머니 요즘에 다른 할머니들은 아주 빨갛게 칠하고 다니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빨갛게 칠하고 다니면서 잠깐 배려를 해주면 그분이 살 걸 갖다 내가 차단해버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을 써주면 그 마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볼 때 며느리나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배려가 이른바 말하면 좀 열벗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그런 응보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저는 직접 그분을 안 만나 뵀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배려하고 선물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훨씬 더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조차도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봐요. 내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배려했는가, 내가 아들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내가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배려했는가, 이런 점들을 반성을 해보라고 그래야 돼. 그런 데서 타협점을 찾고 좀 더 어머니나 아버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배려해주는, 내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내가 필요한 걸 공급을 해주고, 어머니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가 있는데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나게, 미안해서라도 안 그런다. 쪽제비 낯짝 있지.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